제가 박건우 교수님을 이렇게 발제자로 모신 인연은 제가 저번에 재택의료학회 작년이죠, 교수님. 작년 축계였죠. 재택의료학회에 제가 참여를 해서 그때 방문 진료하시는 선생님들 여러 사례 발표를 하시는 걸 듣고 그때 참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참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저희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건강돌봄 관련해서 지금 재택의료나 방문진료 하시는 지역의 1차 의료 선생님들하고 저희 보건소 하고 연계가 꼭 필요한데 모시고 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 특히 방문진료기관 아니면 재택의료센터와 보건소가 서로 어떻게 연계해서 협력할 것인가 이런 쪽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린 거예요. 네, 고민은 뭐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어 사실은 뭐 재택의료가 그렇게 활성화됐다고 볼 수가 없고요. 지금 재택의료 센터가 뭐 135개가 개설이 됐다고 하지만 또 한의원들도 많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또 지정해 준 곳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그 계획했던 재택의료 센터의 모습으로 있는 곳이 상당히 그 100명 이하기 때문에 100군데 이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저변이 그렇게 많이 확대된 것 아니기 때문에요. 다 시작을 같이 하시는 거니까 같이 네. 좀 도와주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를 지금부터 이제 우리 박건우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실 건데요. 박건우 교수님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나오셔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 교실에서 평생 이제 교수님을 해오셨고 2005년부터는 거의 의과대학의 노인건강연구소 소장님을 해오셨고 23년 4월부터는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재택의료기관의 역할과 보건소와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저희는 여기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속해 계신 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 또 대학에 계신 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 해서 재택의료를 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보건소와의 협업 방안을 좀 저희가 배우기도,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또 재택의료센터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넓혀서 민간 의료기관인 재택의료센터를 잘 하도록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겠고, 아니면 그 지역 자원이 없어서 지자체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할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교수님 강의를 잘 듣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러면 제 발표안을 쉐어를 하려고 하는데 쉐어가 되고 있나요? 지금 저게 떴나요? 혹시? 예, 떴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 재택의료 기관의 역할과 보건소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 김혜경 이사장님께서 숙제를 그냥 주셨어요. 공부해라. 그래서 그 공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3차 의료기관 신경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택의료하고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이 왜 재택의료학교 이사장까지 하고 있느냐고 하시는데, 예, 저는 사실은 뭐 진짜 직접적으로 지금 재택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신경과 의사 교수로서 환자를 쭉 보면서 제가 맡은 분야가 주로 치매, 파킨슨병 같은 그러한 질환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와 파킨슨 환자들이 점점 못 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동안에 저희 병원에서 한 일은 커다란 건물을 계속 지어놓고 그분들 보고 자꾸만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분은 진짜 못 오세요. 하고 어느 날 환자 보호자가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왜 당신이 오지 나보고 오라고 그러냐.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도 있었는데 전 그때 크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지금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급성기 병원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병원 상황에서 저같이 만성적인 질환, 그리고 낫지 않을 질환, 그리고 생애 끝까지 같이 갈 질환을 해야 될 입장에서 저는 제 스탠스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스탠스를 뭘로 바꾸냐면 찾아가는 걸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3차 의료기관 입장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 있는 게 사회공헌 사업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 저희 의료원에 사회공헌 사업 단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그분들을 찾아가겠다 했고 그분들을 찾아뵈면서 저는 그동안에 제가 잊고 있었던 의사로서의 자존감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그냥 똑같이 쳇바퀴 굴러가는 듯한 그 조직사회 안에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뱉어왔던 이야기가 각 집에 들어가 있는 환자의 모습에서 다시 비춰지기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아, 이게 진료실에서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과 히스토리 테이킹만 갖고서는 안 되는 부분이 꽤 있구나. 내가 직접 찾아간다면 이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 그리고 사실 의사로서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아니면 위안, 치료, 이러한 것들이 더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좋은 방법을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작은 연구회부터 시작을 하고, 근데 보니까 3차 의료기관만 안 돼 있지, 1차 의료기관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이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대로 된 찾아가는 진료를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재택의료학회를 만들었고요. 지금 한 이제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일단 그 얘기는 이제 오늘 얘기하고 좀 별개니까 당신이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개인적인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네, 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찾아가 봤고 그런데 제가 느꼈던 황당함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풀려고 재택의료학회를 만들었고 그 재택의료학회에서 이야기됐던 이야기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긋지 않았는데 초록색이 이렇게 앞에 그어져 있네요. 혹시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다행이고요. 예, 그냥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통돌법 이후에 보건소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재택의료와 지역 통합 돌봄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것의 필요성 그리고 그렇다면 보건소와 재택의료센터는 어떠한 관계로 맺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통합 돌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처음 들었던 건 이제 커뮤니티 케어 2018년에 나온 저 책자에서 봤는데 이때 이제 이건세 선생님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그때 사업 단장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건 선생님하고 한번 이제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진짜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저는 치매를 했기 때문에 그 치매 안심센터를 쭉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 입장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복지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잘 연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나왔던 2018년에 나왔던 이야기들은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때 당시에 나올 때만 해도 사실은 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지는 않고 복지 서비스와 그리고 건강 예방, 건강 증진, 낙상 예방 뭐 이런 것들에 좀 더 중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했던 방문 간호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건소에 사고 있는 여러 가지 방문 간호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의
그 초점이 좀 맞춰졌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같이 뭐 으쌰으쌰 할 만한 것들이 실은 별로 없었고, 병원과 지역사회 연결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일부 병원에서 사회사업팀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좀 넓혔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이야기. 즉, 급성기 퇴원한 후에 지역사회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풀어주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요때까지만 해도 이제 서로 이야기는 있었지만 조금 뜬구름 잡고 있었고, 이제 시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들이 이제 많이 얻게 됐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오게 됐죠. 돌봄 통합 지원법까지 오게 됐습니다. 돌봄 통합 지원법은 그 최초에 나왔던 지역 커뮤니티 그 추진 방향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의료와 요양을 한꺼번에 더 연결하는 것을 더 강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고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통합 지원 대상자를 저는 중요시 봤습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누구한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통합 대상자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이제 노쇠라고 하기로 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서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예. 근데 요 대상자가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하고 겹치더라고요. 장기요양보험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대상자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대상자에 대해서 노인이라고 칭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97년에 있었잖아요. 그 장기요양보험법에는 그 노인이라고 하는 대상이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치매나 뇌졸중과 같은 질환을 갖고 있는 자로 이제 다시 이제 세분화되는데요. 일단은 대상자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복합적인 지원이라고 했다면은 분명히 의료적인 지원 그리고 복지적인 지원을 다 필요로 하는 곳이 이게 통합지원 대상자구나. 이 생각을 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지원법은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책무가 무지하게 많아졌어요.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이렇게 많아지면 거의 혼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인프라 및 재원을 확보하고 행정력, 재정적 지원을 하라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나눴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까 얘기한 그러한 대상자들은 오로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우리가 내는 보험비에서 건강보험비의 일부를 썼었는데, 이제는 이 법이 통과되면서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야 될 이러한 것들을 법으로 명시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은 가져봅니다. 근데 이제 각 자치단체가 국가가 이제 얼마나 여기다 돈을 쓸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하다 보니까 어, 이 복지 쪽에서 이 일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들의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한 몇 주 전에 파주시 보건소에서 저한테 오셨었어요. 아주 그냥 액티비티가 무지하게 높으신 간호사분들하고 몇 분이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보건소가 해야 되냐, 어디서 해야 되냐, 이런 것들. 전 보건소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1조에 보면 태어난 연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거 읽어보면 좀 황당합니다. 각 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각 호라는 게 의료기관이에요. 모든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시설에 해당되는 기관장은 해당 기관이 입원 또는 입소했던 통합 지원이 필요한 자가
퇴원 및 퇴소를 하고자 할 때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퇴소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이걸 누가 받죠? 이 이야기를? 이런 의료기관에서 퇴원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그것을 통보를 받으면 통보를 받은 이후 통합 지원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복지 파트에서 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합적으로 왜냐하면 퇴원할 때는 의료적인 파트가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로 따지면은 복지와 보건을 모두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곳이 보건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제 이 통합 돌봄 통합 지원법이 생겼을 때 복- 보건소의 그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커뮤니티 케어 얘기할 때 항시 얘기되는 게 이제 의료의 분절 얘기를 하면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집에서 아프면 어디 가죠? 병원 갑니다. 의원 안 갑니다. 우리나라처럼 병원 가기 쉬운 나라는 병원 갑니다. 가서 소리 지르면 예약도 안 했는데 다 봐요. 이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극성이 병원에서 좀 더 중하다고 해서 입원을 하면 입원 다음에 퇴원을 어디로 하느냐? 갈 데가 없어요. 요양병원 갑니다. 요양병원 갔다가 또 갈 데가 없어요. 요양시설 가요. 이게 이것을 그렇게 보낸 병원의 잘못일까요? 이렇게 만든 나라의 잘못일까요? 이렇게 행동한 국민의 잘못일까요? 사실은 그 누구도 다 공동의 책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것들만 어떻게 좀 연결을 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꾼다면 커뮤니티 케어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가장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지역 보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그동안에 신뢰성을 좀 잃었던 부분이 그냥 건물 크고 삐까뻔쩍한 급성기 병원, 3차 병원으로 사람들을 유도를 하고 수소역에 가면 그 많은 줄들이 그 소위 스카이 뭐 난 듣기도 보도 못한 뭐 빅파이브라는 그 단어에 묶여갖고 이동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다시 시작을 한다면 제일 우리가 우선해야 될 건 1차 의료기관의 신뢰 회복, 보건소의 신뢰 회복. 이것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가 그걸 이용할 사람이 이용을 하지. 아무리 뭐 멋있는 이야기를 붙여봤자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글쎄요, 저는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보건소도 많은 그 탈바꿈을 했죠. 옛날에 보건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보건소와 지금의 보건소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건물 가보면 대부분의 보건소가 무척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있었던 강북구 보건소 빼놓고는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 건물도 좋고 시설도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일을 보면은 검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결핵, 뭐 치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기 검진 같은 거, 그리고 예방 접종이라든가 건강 생활을 보조해 주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요즘 이제 제가 가면서 느낀 건 보건소에서 환자를 많이 안 보시네.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분이 별로 없으시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보건소의 역할은 뭐지? 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뒤벼봤어요. 예전에 보건소 역할은 분명히 공공의료 중심 축이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더더욱 그랬고요. 부족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 메꿔야 됐었고, 저희들도 뭐 보건지소에 막 투입되고 뭐 그랬었죠. 80년대, 90년대 이제 건강 증진, 만성질환 조기 발견.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이때부터 이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2000년대 초반에 아주 피크를 저는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제일 보건소가 제가 보기엔 멋있었어요.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뭐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로
그 모습을 갖고 있었고, 저는 그때 열심히 해주셨던 보건소의 그러한 그 만성질환 그 관리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좀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 스트로크 환자가 25%, 그러니까 10만 명당 75명에서 10만 명당 50명으로 사망률이 줄었습니다. 그 뭘로 줄었냐면은 하이퍼텐시브 해머리지, 즉 고혈압성 뇌출혈이 무지하게 줄었어요. 즉 고혈압 관리 사업이 성공을 한 거죠.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게 그런데 고혈압은 사실은 나이 들어서 그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미리부터 계속적인 관리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병원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게 만들어주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들어서 이제 치매 안심센터 뭐 그리고 정신복지센터 같이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비록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좀 분리를 시켰던 거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름대로 지역사회 내에서 전문화되어 있는 부속기관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2020년대 들어서 그리고 큰 일을 하셨죠. 코로나 대응. 이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대응 이후에 완전히 그 보건소는 그 탈진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완전 탈진 상태에 빠져서 그다음부터 무슨 사업만 나오면 아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업 위주의 보건소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셨었죠. 근데 2025년 이후, 2026년부터는 이제 통합, 돌봄 통합법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고, 그렇다면 준비는 2025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보건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저는 진짜로 보건소는 지금까지 단순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건강복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역 통합 돌봄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곳이 보건소뿐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보건소는 의사들을 오라가라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보건복지 분야의 돌봄 연계 서비스를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저는 이제 보건소에 그 임무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대신 보건소에 너무 많은 일이 주어지는 게 아니냐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자를 케어하거나 뭐 하는 것은 그 하위 기관에 넘기고 가운데서 오가나이즈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연계 허브로서 케어 플랜을 만약에 수립한다고 했을 때 케어 플랜을 수립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치매, 장애인, 정신질환자, 희귀질환자 이런 분들이 아까 대상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상자에 대해서 통합적인 건강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보건소에 있어야 되지 무슨 뭐 복지국의 어떤 통합관리 뭐과 이런 모습으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는 많이 시스템이 갖춰져서 그것만 잘 어레인지 해주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잘 어레인지를 해줍니다. 관심만 가지면 동사무소 레벨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서비스를 어레인지를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왠지 이제 그분들이 찾아오질 못하고 이제 그래서 착동 서비스 같은 것도 있어서 착동 서비스로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잘 연결해 주시는 것을 많이 보는데 단지 여기서 문제는 보건을 연결 못하는 거고 의료를 연결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과 같이 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보건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건강평가와 모니터링 그리고 공공의료 자원의 앵커 역할을 해왔다면 다음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다직종 연계 조종자의 역할을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좀 정비해야 되고 추진 협의체를 일단 구성한 다음에 보건소장님이 협의체 당이 좀 대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보건소장이 무슨 그 뭐 힘도 없고 그런데 뭘 하느냐 그러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것을 좀 해주셔야 보건과 복지가 좀 잘 어울려질 수 있는
그 권위 있는 신뢰할 만한 기구가 제가 보기엔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뿐이 없거든요. 왜 제가 자꾸만 이런 것을 강조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나 공동 케어 플랜 서비스 조정이라는 것들 다 할 때 나중에 결국엔 재택의료 얘기가 걸려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결정하고 하는 데에서 좀 더 전문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좀 의료에 대해서 아는 곳에서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이 데이터 통합이거든요. 제가 치매 안심센터에 있었을 때 제일 신경을 많이 냈던 게 뭐냐면 사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복지 서비스 뭐 받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복지 쪽에다가 뭐라고 그러면 복지 서비스는 막 화를 내요. 우리는 보건 쪽에서 뭐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하나도 모른다고 또 화를 내. 그러니까 화낼 게 아니라 통합하면 서로 잘 협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서초구에 그 좀 얘기해서 복지국하고 같이 이제 방문 진료를 좀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도 이제 구청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계신 사회복지 그리고 또 방문 진료 방문 간호하고 있는 간호사 이렇게 저희한테 붙여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이 두 분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다들 처음 보세요. 그리고 서로 서비스를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맞춰보시는 거예요. 어머머, 그런 것들이, 이거 안 해주셨어요? 막 서로 얘기하는데, 이게 뭐지? 이게 내가 와서 이렇게 잘 되는 건 좋긴 한데, 안 왔으면 계속 어떻게 됐었을까? 그러니까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데이터를 공유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 통합이 뭐 전산 시스템을 완벽하게 통합시키는 것은 아니더라도 하여간 담당자가 이 두 개의 스크린을 복지 서비스 파트와 보건 서비스 파트, 치매 안심센터에서 주는 서비스가 많거든요. 그 서비스 파트와 복지 서비스 파트가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눈에만 볼 수 있게 모니터만 두 개만 한 사람이 볼 수 있게만 해줘도 이게 통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통합, 돌봄 통합 정보 시스템, 보건소 전자차트, 치매 안시세대 안시스, 그리고 사실 약국에서도 볼 수 있는 DUR, 이런 거, 이게 사실은 이게 볼 수, 통합될 수 있는 건덕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원한다면 이제 지역의 이게 통합이 이제 서로가 통합이 되려면 여러 가지 이제 맞춰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1차 의료기관이나 뭐 의료기관에서 했던 그 의무 기록들 이런 것도 같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짜고 얘기는 못하고 일단은 지금은 지금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쉐어할 수 있는 것은 좀 쉐어했으면 좋겠다. 쉐어가 이 모든 시스템 한 시스템에 다 집어넣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대상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을 서로 쉐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그것을 다 보고 이 사람에 대한 케어 플랜을 이야기하고 복지 플랜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통합 돌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사실 통합 돌봄 시대에서 보건소는 전문 영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 전문자가 하나도 없는데 아닙니다. 전문가 있는 겁니다.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치매센터도 있고, 뭐 센터들 많잖아요. 거기가 다 보건소가 갖고 있는 전문 영역이거든요. 이런 전문 영역을 갖고 복지영역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좀 가져주시면 사실은 현장 중심, 사람 중심 쪽으로 봤을 때 직접 오는 사람이 최고로 중요한 건데 이런 데를 파견시킬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이 현장 중심과 사람 중심의 일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저는 재택의료센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건소는 여러 센터를 갖고 있고 서울시는 또 장수건강센터까지도 갖고 있고 그리고 저 현장 중심, 사람 중심의 저것을 갖는 그 재택의료센터도 같이 품을 수만 있다면 보건소에서
그렇다면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 첫 번째로 2025년 지금 이후에 통합돌봄의 시행에 있어서 지역 통합돌봄의 중심 허브로서의 보건소는 지금까지 잘 해왔던 공공의료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강화되고 자꾸만 만나 뵙는 보건소장님들마다 뭔가 복지 파트에 눌려 있고 의사에 눌려 있고 막 이런 느낌만 받아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고 다들 나긋나긋하시고 부드러우신데 기가 많이 빠졌고 예전에 보건소장님의 그 파워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와의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서 그런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뭐 보건소장님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그러면 보건소장님하고 협조하기에 제일 좋은 현장 중심, 환자 중심의 그 파트너가 누가 있냐면 저는 그 재택의료센터라고 하는데 재택의료센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잠깐 우리나라 방문 진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 지금 의사는 환자를 찾아가지 않느냐? 예, 예전에 찾아갔었죠. 예전에 분명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고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료기관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의료기관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즉, 의료법 제13조인가요? 거기에 보면 의료행위는 반드시 그 신고된 의료기관 안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예외 조항으로 응급 상황이나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원할 때, 긴급 구호를 영할 때, 이럴 때가 예외 조건인데, 이건 예외 조건인 거예요. 만약에 좋은 관계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찾아갔을 때 우리가 원해서 갔다고 해서 잘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찾아갔다가 사고가 나면 벌써 환자나 보호자가 난 당신을 원한 적이 없다 라는 얘기 한마디만 하더라도 저희 의사는 의료법 위반자가 됩니다. 의료법을 위반해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안다손 치더라도 의료보험에서 돈을 안 줘요. 아무런 돈을, 그러니까 수가가 없습니다. 그럼 자리에 있어도 있어서 가는 것만 해도 그런데 찾아가면 수가도 없고 리스크도 있는데 그걸 누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환자 더더욱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없어졌어요. 병원에 내가 못 가면은 그냥 못 가는 거예요. 난 죽는 거예요. 그냥 의사가 올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세요. 찾아가 뵀더니 아예 의사가 온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지만 초고령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이제 바꿔야죠. 그래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래서 지금 현재 재택의료라고 얘기하고 있는 소위 방문하고 있는 시스템은 요 앞부분은 복마투성, 뭐 인공호흡기, 심장질환, 재활환자, 결핵암, 장루 뭐 이런 것들은 방문 간호로서 커버가 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의사가 가는 영역이 또 있어요.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 사업,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 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갈 수 있는 것들이죠. 여기에는 그런데 보면은 뭐 3차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는 갈 것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은 뭐 끼지도 말라는 거지. 또 그것도 좀 이상해요. 계속 보던 환자한테 무슨 일이 있다고 했을 때 저도 그냥 의사로서 찾아가고 싶은데 가면 안 돼요. 뭐 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다 좋은데 이게 운영하는 주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갖고 이게 다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재택의료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어디에 어떤 서류를 어떻게 청구해야 될지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자, 뭐 지금 저는 의사니까 의사 입장에서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1차 의료 그 방문 시범 사업은 의사가 이제 뭐 시간 날 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면은 한 그 포괄수가제로 한 13만 7천 원인가를 받아요. 예. 한 곳을 뭐 그런데 이제 비슷 그 같은 주소지에서 두 명을 봤다 그러면 이제 또 이게 50% 잘리죠.
그렇지만 하여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시범 사업을 하는 그 양식하고 폼이 또 따로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 한 달에 몇 명 이상 하면 안 되게 이제 또 그걸 잡아놨어요. 그런데 사실 많이들 안 가시는데 굳이 그것도 이제 그 리미테이션을 접어두는 게 또 이상하고. 대상자가 이제 그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은 조금 이제 대상자가 큽니다. 그런데 요거 말고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 사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그 한 분이 하루에 몇 곳을 찾아갈까요? 만약에 오전에 외래를 보고 오후에 같이 찾아간다 그러면 네 곳, 다섯 곳 가기 힘듭니다. 그 14만 원 정도를 받고 네 곳, 다섯 곳을 간다 그러면은 다들 안 가시겠다고. 한가가 안 맞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커버를 하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요양 서비스와 방문진료 수가 시범 사업을 두 가지를 합친 재택의료센터라는 시범 사업이 만들어집니다. 요건 그런대로 그 하시는 분들이 그런 그 인건비가 좀 더 들죠.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같이 가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적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있고 또 그 방문진료 수가 시범 사업에 그 경험이 있는 분들만 또 이제 재택의료 센터로 뽑아 주시기 때문에 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요것은 조금은 좀 메리트가 있어서 요것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들 신청하는 데가 이것저것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사람을 하나 더 써야 될 정도로 이것저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필요한 거라면은 이제 시범 사업이 아니라 본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재택의료 기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재택의료 기관은 어떻게 보면 재택의료센터와 1차 의료 기관뿐이 없어서 거기에 좀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택의료센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그 재택의료센터에서 추구하고 있는 서비스는 상당히 어, 들으면 보면 가슴이 떨리는 서비스입니다. 24시간 긴급 왕진, 주기적인 방문 진료, 낙제관에서 그 통합 재가 서비스를 하고, 분기 입퇴원 지원도 하고, 여성용 호스피스 관리도 하니까, 야, 이것만 하면은 이거 다 종합 선물 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그 포괄합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것을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이제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1, 2차 시범 사업에서 95개 참여 기관이 됐고, 아니, 이제 전체 135개 기관이 선정이 돼서 이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3차 다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개 정도는 이제 될 것 같긴 한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중에서 이제 한 4분의 1 정도는 한의원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 제대로 하려면은 사실은 진짜 그 필드에 가면은 겁이 덜컥 나는 그러한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소위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꽤 있고. 그래서 이 재택의료센터 혼자만 갖고서는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택의료센터 선생님들이 좀 여러 선생님을 모아서 나름대로의 전문 저것을 그 선생님들을 좀 구성을 해서 접근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되는데 재택의료센터는 뭐 사실 열 군데 전국적으로 될까 말까. 그래서 일단은 재택의료센터가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뭔가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고 이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센터가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 내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그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건소하고 뭐가 재택의료센터가 뭐가 다르냐? 보건소도 방문 나가죠. 예. 근데 이제 설립 주체가 좀 다르죠. 재택의료센터는 사실 민간 의료기관을 제일 처음에 모은 거잖아요. 물론 지금은 막 병원에다가 공공보건병원에다가 이거 하라고 막 해도 안 나니까 막 임무를 주고는 있지만 일단은 공공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대상 또한 건강 취약계층 의료 사각지대가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 적어지면 대체로서는 좀 더 넓은 범위에 그 만성질환자를 모두 다 포함하죠. 여기는 건강 취약계층이지만 그래도 꼭 그 어떻게 보면 좀 포 이코노믹 스테이투스가 아닌 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주요 기능을 보면은 조금 더 재택의료센터가 현장에서 좀 더 많은 것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송부를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냉랭하게 환자 볼 때마다 돈이 들어오면 동기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냥 월급 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더 단골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서비스 경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재택의료센터의 서비스가 훨씬 낫죠. 제가 보기엔 더 만족도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이제 서로 다른 쪽이죠. 하여간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법에 의해서 재택의료센터는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의료법이 좀 개정이 돼야지만이 명확하게 이러한 것에서 문제가 됐을 때 의료법에 문제가 없는 그러한 재택의료로 발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파트너십으로서 아주 좋은 거예요. 그 보건소는 기초건강관리나 공공조종자의 역할, 재택의료센터는 전문의료 서비스 제공자. 이런 것으로 딱 저걸 역할을 하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재택의료센터에 의뢰하면 임상적인 책임을 져주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탄탄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왜냐하면 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잘 돌아갈 수 있는 좋은 파트너십이 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의료기관하고도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1차 의료기관 선생님들의 이제 앞으로 이제 행보가 조금 이제 주목이 되는데 재택의료센터나 이런 곳에 의해서 좀 그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서서히 아, 나도 방문 진료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역 의사회 중심으로 조금씩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의사회에서 재택의료센터의 역할도 뭐 재택의료센터는 센터대로 역할을 하지만 지역 의사회에서도 우리한테 얘기하면 방문을 어레인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역 의사회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거든요. 중랑구 같은 데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그 또 재택의료센터에서 컴플레인 하는 게 뭐냐면 대상자 발굴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냥 지금 뭐 클리닉을 열고 있는 곳도 있지만 오로지 재택의료센터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환자 발굴이 어렵습니다. 환자를 보내줘야 돼요. 근데 보건소라 찾, 찾아가는 간호 서비스를 해서 대상자가 발군이 되면은 그것이 그 재택의료센터로 연결이 된다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서로 협조 관계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케어 플랜이나 이러한 것들을 아까 얘기한 그 보건소에서뿐이 할 수가 없다는 전 생각을 해서 이러한 그 재택의료센터 또한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건소하고 같이 한다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더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과 서포트 그리고 환자에 대한 연결 이런 것들이 보건소에서 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선생님들 알고 계시지만 이분은 이제 파주에 계신 속내과에 계신 선생님이신데요. 이렇게 그냥 악재로 방문합니다. 그래갖고 다 뭐, 그리고 그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NGO 단체하고도 같이 연결을 해서 찾아가서 그곳을 니드를 파악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있죠. 즉, 보건소라는 공공의료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서포트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민간 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유연한 게 재택의료센터.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건강복지센터, 그리고 본인의 재택의료센터, 플러스 자원봉사단체가 이렇게 한 세트를 이루어서 그 협진을 해서 도와드리는 사업을 재택의료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이런 거 뭐 보건소한테 연락도 안 하고 이런 거 해. 그런 얘기가 할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이 되고 있다면 그러한 자체에 대해서 서포트만 해주신다면 사실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관계를 볼 필요는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곳이 재택의료센터고 또 1차 방문 진료하신 선생님들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또 암만 해도 이제 틀어지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행령이나 하위 지침에 보건소와 재택의료센터 간 역할 조정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을 좀 협업 구조를 좀 도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금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이나 연구 과제들이 이쪽 저쪽에서 의협에서도 그런 연구 과제를 내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방문 진료가 향후로는 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보건소와 재택의료센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건소는 플랫폼이고 재택의료센터는 시작 주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경쟁 상태가 아니라 종합돌봄 중심 시스템 두 축으로 서로 보완할 대상이기 때문에 재택의료센터에서 무엇을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더라도 이게 다 보건소를 위한 일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또 재택의료센터에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협조했으면 하는 게 전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것이 되려면 보건복지 뭐 저 다 서비스가 되려면 정보가 통합돼야 됩니다. 연계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국가에서 하라고 요구할 것도 아닙니다. 국가를 움직이려면 안 움직여져요. 뭐 그러면 도나 큰 직할시 큰 시 이것도 안 움직여져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각 지역 군이나 구 정도에서 아마 요것을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시면은 그게 도리어 어떻게 보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연계 좀 해보자고 그러면 아니 뭐 저는 이제 강북구에 있었는데 강북구에 여기 보건소에 계신 분도 계시네요. 강북구 보건소에 얘기해도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 지침이 안 내려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지역이 그냥 이제는 돌봄통합법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통합을 위한 어떤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중심에 보건소가 먼저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가 재택의료학회를 왜 했느냐에 대해서 제 재택의료학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제가 왜 이사장을 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그 글이 써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자가 못 오면 보호자가 옵니다. 환자의 얼굴을 떠오르지 않고 점점 보호자의 설명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환자 보호자가 한마디 얘기합니다. 잘 모르시면서 처방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집에 좀 한번 와주세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제가 가슴에 훅 들어와서 시작을 했지만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모든 의료 시스템은 병원 중심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여러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이 소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자라도 못 오십니다. 어쩌면 병원 못 오는 자가 더 위중할 수 있고요. 환자 중심에서 보면 병원에 못 오는 공백, 이거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재택의료가 바로 병원에 못 가는 공백을 메꾸는 중요한 방편이고 병원 중심 의료의 보완점이고 초고령 사회에서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될 지역사회 돌봄 의학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 수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안 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요구가 없다고 해서 안 할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안 가르칠 것이 아니라 국가 연구비가 없다고 양질의 재택을 못한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학회를 만들고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 된다는 학회를 해보자라는 게 이제 재택의료 학회의 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택의료라는 컴포넌트는 분명히 돌봄 통합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재택의료 자체에 대해서 뭔가 시스템은 안 갖추어져 있다. 안 갖춰졌다고 해서 저희들은 실망하지 않을 거고요. 계속 잘 갖춰지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이 재택의료가 통합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에서 중요한 축을 저거 하는데 여기가 제대로 하려면은 보건소가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지고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발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건우 교수님 그 강의 감사드립니다. 45분 동안 강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정확하게 45분 강의를 하셨네요. 저는 이런 거 시간 정말 못 맞추겠던데. 그리고 지금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게 창을 다 볼 수 없는 관계로 이게 우리 그 채팅창에 그 손 들어주시고요. 내진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기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신수영 선생님께서 희귀질환자의 경우는 복합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해서 응급처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면서 또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추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나요? 신수영 선생님? 계신가? 그, 뭐지, 화면 공유를 좀 해제해 주시면 저희가 참석자 얼굴이 골고루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건우 교수님. 네, 제가 답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교수님, 이거 화면 공유를 해제해 주시면 저희 오늘 들어오신 분들 아, 예. 화면에 다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탁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저는 들으면서 또 여기저기 요즘 많이 얻어 듣고 있는데 지금 방문 진료가 정말 양심적으로 아주 열심히 하시는 의원들이 모범적으로 하시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이게 어디 미꾸라지처럼 그 비보험 수액 주사를 왕진하고 그다음에 간호사가 어, 그, 그 이후에 또 방문하면서 영양제 주사를 권한다든지 영양식품을 권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이제 민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드물지만. 근데 정말 그런 의료기관은 정말 환자를 위한다거나 새로운 형태의 의료에 관심이 있어서 오기보다는 그냥 이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기관은 또 어떻게 배제시킬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이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는 왜 1차 의료기관 위주로 시범사업들이 진행되잖아요. 협조하는 기관에. 그런데 왜 요양병원은 안 될까? 왜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등록조차 못할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풀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 도덕적 해이는 어느 원장님, 집단이나, 기다. 예,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네, 도덕적 해이는 어느 집단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방문 진료를 하는 곳이 많아지면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선택이 가능하다면 아마 그런 분들이 선택이 안 될 거거든요.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독점이 아닌 경쟁으로 간다면 아마 올바로 된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을 선택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방문 진료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방문 진료라고 합니다. 그냥 한번 아이고 힘 빠졌으니까 그냥 와서 주사 한번 놔주세요. 그 왕진이라고 그러죠. 그걸 왕진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방문 진료라 하면 그분에 대한 통합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그것을 그 피로를 채워드리는 계획하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방문 진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은 왕지는 허락할지 몰라도 방문 진료는 아마 그 소비자가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든 저렇든 방문 진료를 하시는 분은 늘어나야 되고요. 늘어나다 보면 도덕적 해이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더 늘어나면 경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왜 방문 진료를 못 하는가? 저도 그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이런 데야 뭐 당연히 인프라가 많은데 지방에 내려가면 요양병원처럼 잘 된 인프라가 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는 의사가 있잖아요. 의사 없는데도 많은데 거기에는 의사가 여러 명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밖으로 못 나가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 40시간 근무를 해야지만이 온전한 수가를 받아요. 주 40시간을 요양병원 내에서 근무해야 됩니다. 밖으로 잠깐만 나가면 40시간이 넘어가죠. 그러면 그 수가가 안 나와요. 그럼 그것을 감내하고 밖으로 내보낼 요양기관이 있겠는가? 없어요. 저는 여러 가지를 저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퇴원 안 시킨다고 사회적인 입원을 시킨다고 막 욕만 먹고 있어요. 전 그게 혹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뮤니티 케어 제일 처음 첫 장에도 사회적 입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회적 입원을 병원이 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사회하고 보호자가 시킨 거예요. 할 방법이 없어서. 거기는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안 나가. 아무리 나가라고 얘기해도 안 나가요. 그래서 발굴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가시면 저희들이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하는 방법인데 그것마저 지금 막아놓고 있거든요. 이건 내가 보기에는 복지부에서 좀 다시 생각해야 돼. 이게 누구한테 밉보였는지 모르지만 이건 밉보인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얘기고 밉보인 것이 결국엔 보건소도 밉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방문진료 잘 사업에 안 집어넣었던 것 같은데 공공의료기관 즉 의료원 공공의료원들은 방문진료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시 보건소인데요.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던 오늘 공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재택의료 시범 사업,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에, 민간 병의원이나 이런 곳에 홍보도 많이 해주십사 있지만 거기에 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도 오셔서 설명회를 좀 참관해서 들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아, 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건 그거를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들었지만 농촌이나 이런 곳에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설명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려온 공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좀 하나 해결이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를 지금 이제 각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인원에 대한 관리 문제 때문에 전문성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치매안심센터 인원들이 다 코로나 방역에 다 들어가 있었었고 이러한 보건소가 바로 하위 기관으로 됐을 때는 보건소의 중요한 사업에 그 원래 갖고 있는 기관의 캐릭터가 조금 희석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보건소장님들께서 그런 것들은 잘 좀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말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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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김지훈 소장님, 근데, 채팅창에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 하고 가지 있잖아요. 의견이 그래서 해보면 올라왔는데요. 하고 네. 나서 이걸 또다 말아먹고 내가 하고 이 일이 여기 들어오신, 지금 김혜경, 네네네네. 윤혜경 선생님 뮤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친구들이 저기 해주고 있는 윤혜경 신청을 선생님, 청구성 정도로 시작돼. 지금 거기다가 여기 15분째 참여하신 선생님들, 저기 뭐야, 예, 예. 음소거 좀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그 교수님이 그 보건소 치매하신 센터를 아마 위탁받아서 운영하셔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보건소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가 이 종합건강 재택의료 센터라든지 지역사회의 그 1차 의료기관하고 어떻게 연계를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어,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이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음, 지금 재택의료기관이 전국에 지금 135개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는 한 250개소 정도로 더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이제 현장에서는 그 재택의료기관에서 아까 교수님께서도 좀 말씀하셨지만 그 대상자를 발굴하는 게 상당히 좀 힘들다. 그리고 그 재택의료센터가 그 재택의료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환자를 많이 봐야지 또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수입이 많아야 또 운영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방문 진료라든지 아무튼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재택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음, 우리는 재택의료 뭐 잘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이거 하고 있는 뭐 통합돌봄법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만 많이 알고 있지 알고 있는 일반 국민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저 좀, 보기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오시는 분한테 물어봐요. 뭐 네. 지역 어느 구에 사세요? 재택의료 센터가 있는데 그럼 거기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도 가능한데 그럼 다 그런 게 있냐고 얘기가 나오지. 그리고 그런 것을 사용하거나 신청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네. 먼저 수요가 좀 폭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찾아가고 있는 복지사나 그리고 요양보호사 같은 분들이 너칭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게 있다는데 이것도 좀 사용을 해보시. 근데 요양보호사 파견되면 혹시나 자기 것이 또 뺏길까 봐 이런 서비스에 대한 연결을 안 하세요. 사실 맞잖아요. 며칠 빠지거든요. 그분이 받아야 되는 서비스의 일부가 빠지니까. 그게 경쟁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칭을 해줘야 되는 그렇게 한번 추천을 하면 그런 게 있냐고 서비스를 이용하겠다. 이런 것들이 탁탁탁탁 돼야 돼요. 사실 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 간호가 왜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나요? 그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방문 간호가 안 되는 이유는 방문 요양을 가는 횟수가 줄어들면 그분들이 힘들어지니까 방문 간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요구가 하세요. 있고. 있다는 것들은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가서 얘기하면 막상 요양센터는 방문 간호 쪽을 연결이 잘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이 그 서비스가 서로 경쟁 상대로 만들게 하는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얘기만 해주면 금방 재택의료나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의사들이 선전을 많이 해야죠. 사람들이 스스로가 집에 가서 좀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의사들도 방문 진료 그거 해야 돼? 할 필요 있어? 하면 어떻게 되는데? 돈도 안 나오는데 왜 해?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먼저라도 다들 재택의료센터를 좀 그 이용을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1차 의료 방문 진료 시범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재택의료센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차이가 뭔지를 잘 1차 의료 모르겠네요. 방문 시범 사업은 일단 수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1차 네. 의료 방문 시범 사업은 의사 단독으로 나가는 거예요. 서비스 음, 자체가. 그리고 간호사를 파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들 무슨 얘기냐면 신봉자는 왕진이 아니고요. 1차 의료 방문 진료 사업도 가서 이분의 니드를 파악하고 통합적인 관리 계획을 센 다음에 정기적인 방문을 합니다. 이거는 재택의료센터도 정기적인 방문을 해요. 근데 여기에는 서비스가 조금 더 다양합니다. 예. 조금 더 그런데 다양한 게 뭐냐면 네. 어, 사회복지사도 같이 가요. 그래서 음. 사회복지사가 지역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연결시켜줘요. 물론 방문 진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거기에는 수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간호사하고 아, 같이 가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한 명 쓸 수가 없어요. 음. 근데 재택의료센터는 반드시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 구성인원에 들어가 있어요. 서비스 구성인원에.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고. 그래서 서비스의 질과 깊이가 조금 다릅니다. 그만큼 또 재택의료센터를 한번 방문할 때, 어, 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오는 수가 플러스 그, 저, 1차 의료기관 방문 지원 사업, 그거하고 같이 이제 수가가 나가게 되는 것이어서 조금 더 수가가 높죠. 아, 그러면 재택의료센터의 그 대상자는 네. 꼭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받은 사람들만으로 한정이 되나요? 그래야지 그 재택의료센터가 이득을 봅니다. 한번 찾아가더라도. 그게 대상자가 아니면 장기요양 수가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1차 치료 방문 사업의 일환으로 뿐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는 대상자 장기요양이든 뭐든 상관없이 아무튼 다 모든 분들이 상관없습니다. 다 음, 네. 신청할 수 있는 거고, 네, 재택의료 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제 거기는 주로 이제 다 장기요양 장기요양보험에서 대상자들이 1, 등급에서 5등급까지도 다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1, 2등급만 가능한 건가요? 근데 그 필요도는 이제 가서 그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네. 저희들도 지금 재택의료센터에서 그 5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사실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 그래서 치매 그분들은 인지 신청을 안 기능만 하는 떨어져 거죠? 있는 분. 그런 그러니까 분들은 그분들은 사실 신청을 방문 할 리가 진료가 없죠. 필요가 없죠. 아, 그러니까 아무튼 장기요양 1, 등급, 2등급이 그래서 결국에는 해당이 됩니다. 움직이지 그러시구나. 못하는 분들. 근데 5등급도 혹시 자기가 거동을 못할 경우에 신청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5등급이 거동을 못할 이유가 없죠. 혹시 갑자기 뭐 어떻게 그러니까 된다든지. 급성으로 아,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는 것은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왕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저거가 그 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센터도 하면서 네, 1차 의료 방문 네. 진료 시범사업 같이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같이 네, 하고 장애인 사업도 주치의도 같이 같이 하고 하실 수 이거 있고, 여러 개 네.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그 먹고 삽니다. 아, 아, 재택의료센터의 기본 요건 중에 하나가 1차 의료기관 방문 진료 사업 그거 등록을 하는 게 기본 요건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그거 해서 실적이 있어야 그나마 센터가 조금 더 그 수익성이 좋거든요. 되게 차안 버리려면 이쪽으로 지나야지. 음. 그런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그 135개소잖아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250개소로 늘리겠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게 빨리빨리 늘지 않은 이유가 뭐 주로 주된 원인이 뭔가요? 사실은 이제 그 일차적으로 그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제 조건이 많이 풀렸는데 1, 2차까지는 해도 100내 이상의 그 방문 진료 실적이 있어야지만이 재택의료센터를 신청하거나 100내가 맞을 거예요. 그 이상 돼야지만이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집은 그러한 것들이 좀 많이 완화돼서 좀 모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차로 방문 진료를 했던 경험이 많았던 의사 자체 풀이 너무 없었어요. 지금 그 많이들 알려져서 이제는 저희들이 250개 채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3차 모집 끝나면.
많이들 교수님, 관심 있어 하세요. 교수님, 그리고 네, 저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이제 저희 방문간호 센터를 이제 방문한 업체가 있었는데, 일본은 이제 재택의료가 중증 환자 대상으로 이게 확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1, 2등급이 주를 이루잖아요, 재택의료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이제 재택의료가 활성화돼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가 여쭤봤더니 일본은 이제 중증인 사람들이 재택의료를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예, 지금 이제 아주 중증은 이제 중환자실에 계셔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서서히 이제 저희들도 레포트를 내고 있는데 뉴모니아 정도 있는 분들은 집에서 충분히 재택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이러한 논문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저희들이 굳이 불필요한 입원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재택의료 이 서비스가 좀 들어가야지만이 그것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 집에서 온전하게 자기의 모습을 보존하면서 집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모든 과정을 지켜봐 드릴 수가 있고. 근데 지금은 그러한 것들 서비스가 안 되니까 또 사실 그렇게 중증 환자들을 방문 간호 해달라고 해봤자 너무 해드릴 수도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방문 간호 지시서 안에 나와 있는 게 사실 별게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안타깝기만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병원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증 환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 진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중하다고 얘기하세요. 생각보다 중하다. 가는 필드에 가보면 대부분 두세 개의 호수를 뽑고 있다. 그 호수 관리하고 뭐 그 다른 욕창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리고 폐렴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데 요는 일본은 그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 계층이 아주 촘촘하게 잘 되어 있어서 무슨 서비스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저것이 특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금 그런 것들이 좀 느슨하거나 아니면 거의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제가 아는 신경과 선생님이 일본에서 재택의료 하시는데 본인은 제일 처음에 재택의료를 일주일에 한 번 나갔는데 지금은 몇 번 나가냐고 그랬더니 일주일에 7일 나간대요.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나간대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게 시간 잘 관리하면 일주일에 7일도 가능하다. 근데 그렇게 로딩이 크게 심하지 않고 가고 단지 이제 밤 사이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응급콜만 그것만 환자 응급콜 나오기 전에 미리 가서 좀 잘 관리를 해서 그 6시간 내지 8시간을 잘 넘길 수 있는 그 기법만 본인이 첫 체득을 하면 그런 대로 이것을 할 만하다 해서 그분은 거의 그냥 가족 모두가 자녀들도 다 의사인데 가족 모두가 다 방문 진료하고 계세요. 저는 저 일본처럼 저희 나라도 방문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중증 환자들이 보통은 가고 그 나머지는 이제 방문 간호사들이 가서 케어를 한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좀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게 네, 지금 방문 간호 센터와 1차 진료 의료 기관이 잘 협조를 예, 예.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1차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데리고 나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 네, 그 네. 방문 간호 하시는 분들이 또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진짜 잘 지역사회에서 협조가 돼서 그 정확한 진짜 방문 간호 지시서 그거와 환자에 대한 서로 교감 이게 있으면 둘 다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좋은 의견이죠. 네. 잠시 채팅창을 좀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돌봄 안에서 이제 박건우 교수님 강의 적극 지지한다는 멘트들이 여러분께서 해주셨고요. 또 파주에서도
그 통합돌봄 관련 훈련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진석 선생님 아직 계신지요? 아주 길게 의견을 주셨는데, 그 재활의학과 전문의시고 방문 진료를 많이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셨는데 혹시 예를 들면 제가 환자를 병문으로 이송하는 그런 서비스를 강화시키면 아무래도 방문 진료보다 좀 더 그것이 수월하지는 않을지 뭐 이런 의견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폐렴 치료에 관한 의견도 주셨고요. 맨 끝에 네, 사실 그걸로 봐서 폐렴을 아직 계신 것 그 같은데. 다 그 저 재택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중한 정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주 심한 상태가 아닌 그러니까 그 안티를 지금 써야 되는 환자긴 하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고 이제 서서히 레졸루션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퇴원했을 때 그것을 받아서 재택으로 해서 연결하는 그러한 것들을 해서 재입원을 줄였다는 보고가 이제 지금 재택으로 하시는 한 분이 이제 레포트를 쓰신 거고요. 아, 그렇죠. 그 모빌리티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을 도와드리는 것들도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상간 벽지에 계신 분이 병원까지 아니면 보건 지소까지 나오기가 진짜 어려운데 그리고 또 의사도 없는데 그래도 나와야 된다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이 진짜 AI로 움직이는 자율자동차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거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의료 시스템을 접근하려면 마찬가지로 사실은 지금 그 방문 진료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주차 딱지 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구는 그래서 주차 딱지를 면제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다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데 가보면 주차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각 동네마다. 우리 동네에 방문 진료 오시면 여기에 파킹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고 우리나라는 그냥 잘못 세우면 주차 딱지 떨어지니까 그것만 줄여줘도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가 상당히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아직 재택의료니 방문 진료니 그 지금 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 자체도 그렇게 촘촘하지가 않고 또 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제대로 지금 갖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로 이제 고민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저희 보건소의 역할은 사실 건강관리, 예방이라든지 건강 증진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것과 함께 직접 서비스는 아마 그러겠죠. 근데 이제 농촌 같은 경우는 아마도 직접 뭐 방문 진료를 하신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재택의료센터의 역할에 준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있으리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대다수 그 도시 지역에 있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마 건강관리, 예방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연계 조정이 굉장히 크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근데 사실 지금까지 경험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1차 의료기관이나 지역 의사회도 그러시고 보건소 같은 경우도 그 지역 의사들과 무슨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해본 경험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예, 뭐 일부 있었긴 하죠. 만관사업, 만성질환 관리 사업으로 해서 그 의료기관에서 의뢰를 해주시면 뭐 건생이나 이런 데서 뭐 교육도 시켜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 별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뭐 서로 이렇게 경쟁 관계도 아닌 것이고 그러긴 한데 서로에 대한 이해가 아마 부족해갖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거를 어떻게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 제가 볼 때는 아마 지역 단위에서 그런 걸 갖다가 시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떤 보건소가 좀 선도적으로 나서서 그런 모델을 만들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좀 내년 여쭤보고 저는 싶습니다. 이맘때쯤이면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교수님,
이런 여러 가지 걸 해보면서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통합돌봄법이라든지 의료법이라든지 지역보건법 이런 데서 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의견 좀 나눠주시면 네, 마무리하시면서 네. 일단 또 이제 제가 잠깐 빠졌던 게 재택으로 해서 중요한 게 트랜지셔널 케어거든요. 즉 병원에서 지역으로 갈 때, 병원에서 지역으로 갈 때 참 힘듭니다. 저희들 맨날 그 3차 의료기관에 있는 때는 그 수술 끝나자마자 나가라 그러거든요. 그럼 뭐 고치지도 않고 내보내냐고 막 화내시고, 결국엔 저희들 하는 일이 급성기 입원 시기를 딱 마치고 저희과 같은 경우는 스트로크 정신 차리면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재활의학과에도 조금이라도 있게 해달라고 그게 이제 백이에요. 근데 재활의학과도 4주 이상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나가야죠. 근데 어디가? 그래서 요양병원 가죠. 근데 지금 현재 3차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환자를 이송을 하게 되면 이렇게 트랜스퍼 해줄 때 나라에서 돈을 줍니다. 그래, 넌 그 이베큐에이션, 그러니까 잘 퇴원시켰다. 제때. 그러니까 돈을 주겠다. 근데 퇴원하는 곳이 요양병원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굳이 요양병원 안 가고 지역에 있는 내 집이나 이런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집에 가려면은 근처에 있는 의원에 의뢰해야 되잖아요. 1차 진료 기관에 의뢰하는 데는 돈을 안 줘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돈 주는 데로 보냅니다. 그러면 3차 의료기관에서 무조건 2차 요양병원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뭐 그냥 회복기, 예, 그렇죠. 회복기 재활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길로 많이들 가게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다 그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재택의료센터에 좀 의뢰를 좀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재택의료센터에 의뢰를 하면 돈이 안 된대요. 같은 노동을 했는데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가 받는 임금이 없대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병원급으로 이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습관으로 모든 행동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그 습관 체계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꾸만 변해가고 있는 행동들이 있는 거죠. 그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의료법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재택의료가 활성화된다면 의료기관 이외에 또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지금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하게 돼 있는 것 반드시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11조 저 통합 돌보면 11조 같은 경우는 아주 아이디얼한데 뭐 병원에서 퇴원할 때 시군구에 그 통보를 해야 된다. 누가 통보를 받을까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안 될 것들을 너무 이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서 법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고 이제 고민에 빠지는 일들 이런 것들은 좀 다음번에 이제 개정할 때 좀 없앨 건 과감히 없애고 포커스 맞출 것은 확실히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하여간 일단은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신뢰를 얻는 움직임이 일단은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3차 의료기관을 신뢰하는 잘못된 관행 때문에 문제인데 이게 1차 조금 더 신뢰성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 아, 아까 그 박진석 선생님께서 그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박진석 선생님께서는 그 지역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NPO, NGO죠? NGO. 그러니까 그 비영리 단체도 설립하셔갖고, 지역에서 그 복지관 중심으로 해서 그런 방문 진료 활동도 굉장히 봉사 활동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박진석 선생님, 한번 얼굴 좀 조금, 보여주시죠. 네, 얼굴 좀 보여주시고, 선생님 경험 좀 나눠주시죠. 지금 하면 되네. 아, 아, 계시다. 예. 들리나요? 네, 예, 들리시나요? 네. 얼굴도 좀 보여주세요. 얼굴 어떻게 하면 보이나요?
잘 비디오. 모르겠는데. 그 비디오 그걸, 비디오 중지를 아, 비디오 중지. 아, 이제 예, 안 해봐가지고. 비디오 중지. 아, 예. 아, 네. 이제 보이세요? 네, 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재활병원에서 일하고 있지만은 한 30년 이상 독거노인 뭐 이런 봉사활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렇게 방문 진료를 하는데 제가 전문이지만 사실 가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좀 적고요. 사실은 복지 서비스가 더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교수님처럼 이제 파킨슨 환자가 있는데 이제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같이 데리고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다른 건 다 돼요. 요양보사 나오고 뭐 식사도 이제 도시락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요양 다 되는데 병원 가서 약 타러 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도 어차피 약을 타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재택의료기관을 이제 저희 단체에서 만들려 그랬어요. 근데 이 의사 1인당 한 달에 100명밖에 못 네. 봐요. 근데 수가를 그렇게 하면은 이게 유지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밑빠진 독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실 시간 내서 이렇게 하는 거가 최선이고 병원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현실적인 어떤 벽이 굉장히 많고 뭐 원격 의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뭐 제 경험상으로는 의료도 필요하지만은 복지의 차원에서 어떤 이동 서비스라든지 도우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뭐 그것을 지금 저거 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 주제가 재택의료와 보건소의 연결 부분을 주로 얘기해 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선생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사실은 못 오는 환자분한테 와라 하려고 그러면은 오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게 지금 현재 현실이고요. 특히나 지금 도심지는 빌라 4층이 문제입니다. 빌라 4층, 5층. 음, 거기 맞아. 가보면 못 움직이시는 분들만 계세요. 내려오지를 못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분들에 대한 이동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해도 진짜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무거우면 못 모시고 나오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의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더 찾아가겠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는 쪽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적당한 수가가 보장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박건우 교수님 강의와 우리 박진석 원장님이신가요? 선- 그 의견 아주 잘 들었고요. 오늘 토론에 참가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혜경 선생님의 코멘트도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느덧 이제 이 세미나가 종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는 그 건강보험공단에 계신 선생님께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듣고 그 마지막 회에는 이제 일본의 사례를 또 강의를 저희가 청해서 들을 예정입니다. 두 번 남았으니까 끝까지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